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선 성주의 사드 반입은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캠프 측에서 얘기를 했고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환경평가도 안 하고 한밤중에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관련한 내용이 전해지면 다시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사드 계속된 공방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드가 핵심 장비들이 전격 배치되면서 어떤 입장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그와 관련한 의미가 조금 부각되는 양상이 되긴 한 것 같은데요. 어제 공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면서 오히려 우리 당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비판하셨어요. 아까 5차 핵실험 때문에 찬성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5차 핵실험은 작년 9월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작년 11월에도 우리 안 의원님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찬성 발언이 언제 나오냐 하면 반기문 총장 사퇴한 바로 그 시기에 사드 찬성으로 바꾼 거죠. 보수표로 의식해서. 그 다음에 당론은 또 언제냐.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국민의당하고 단일화는 국민의당의 사드 반대 당론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국민의당도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라고 안 의원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이 다 다릅니다. 아닙니까? 북핵 5차 핵실험, 그건 오히려 제가 문 후보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문 후보께서 그 상황 변화 때문에 상황 변화가 있어서 반대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왜 바꿨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아니 5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무슨 상황 변화가 없다는 말이냐. 그걸로 제가 물어본 거고. 예.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 먼저 물어보죠. 지금 당론으로 바뀌었다고, 당론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후보 측에서는 하셨는데 네. 당론으로 보통 바꾸게 되면 의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미처 못 느낀 건지 아니면 정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 부분부터. 보통은 이제 의총을 열어서 과반 이상의 의견을 가지고 당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선거 상황이어가지고요. 모든 의원들이 다 지역에 현장 유세 나가 있고 그래서 의원총회 서울에 지금 모여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선거 앞두고 다른 후보들께서는 왜 당론은 정리가 안 됐냐 이런 또 질문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니까 당론을 빨리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당론을 확정은 해야 되는데 소집은 못하니까 서면과 전화를 통해서 각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받은 거니까 사실은 당론이 된 거죠. 그중에 지금 5분 정도 빼고 다 찬성을 하신 거니까 과반은 훨씬 넘었고 그러니까 사드 배치 찬성이라는 당론인 건 확실합니다. 예. 네. 지금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입장이 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장이 조금 선회한 거 아니냐. 지금 안보 위기감이 좀 고조되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도 사실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일부에서 일각에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것은 이것이 차기 정부에서 사실은 대중국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지렛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기회를 줘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했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좀 당황스러운 것은 안철수 후보님께서 처음부터 굉장히 선명하게 반대 입장을 내셨고 반대 당론을 국민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몰렸던 게 사실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입장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 5차 핵실험이 지난 9월 9일 날 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것이 상황의 변화라고 규정하시면서도 상황의 변화가 있은 2달 후인 11월 달의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 때니까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유승민 후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와의 어떤 경쟁, 보수 경쟁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시점마다 예를 들어서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인식한 그런 어떤 행보를 해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치공학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는 상황 변화 이후에도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아까 안철수 후보님께서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 말씀하신 지금 성주의 문제는 이미 배치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실시 설계의 문제나 환경 영향 평가의 문제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고 급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가 연내 사드 작전 운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배치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5월 9일 선거가 끝나기 전에 배치를 끝내야 되겠다는 정치적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 영향 평가나 기본적으로 설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하게 이루어지면서 겉으로는 어떤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저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꾸 불신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안철수 후보 이제 사드 배치 반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방금 두 분이 또 설전을 하셨는데 예. 저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님 말씀은 그겁니다.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왜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안철수 후보 본인이 생각하는 상황 변화가 이거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과정에 5차 핵실험 얘기를 하고는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다시 아니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그대로 반대하지 않았냐 예.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안철수 후보께서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자위적 조치로서의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은 했었거든요. 5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그 후에 뭐 김정남 암살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북 강경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5차 핵실험에서 뚝 끊겨서 그 후로도 뭐 찬성하지 않았냐, 반대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바꾼다에 자꾸 문재인 후보께서 집중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정치 지도자이고 대통령이 되려는 분이 본인이 처음에 판단한 게 있을 겁니다. 뭐 사드 같은 경우에도 찬성이든 반대든. 그런데 그 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 판단을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 끝까지 아니 내가 말을 바꾸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겠느냐. 나는 어쨌든 처음 생각을 고집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했냐 반대했냐 언제부터 반대했냐 이거 따지시기 전에 본인 지금 대선주자 1위 하고 있는 후보 아닙니까? 안보가 든든한 대통령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면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사드 배치 당장 어제 또다시 이 실전 배치가 진행이 됐는데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의 본인 생각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밝힌 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더 논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차기 정부 얘기하시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 5분이 다 차기 정부 되려고 나오신 분이에요. 본인들이 차기 정부가 되겠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기 정부를 얘기하면서 계속 회피를 하고 선거일까지 가겠다라고 하시면 교육이든 경제든 다 차기 정부에서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예. 바로 듣겠습니다. 제가 바로 예. 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예, 우리 강현재 변호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이런 문제, 더구나 북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그 변수들을 놓고 그 변수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대북 문제는 그때그때 당근과 채찍을 교대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떤 통치 행위 판단이 고도로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보고 이 문제를 왜 당론으로 정하지 않느냐라고 당론으로 답하라. 그걸 당론으로 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칼로 물 긋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적어도 문재인 후보는 적어도 국정을 운영해 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지도자 중에 국익을 최우선시하지 않는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G2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맞닥뜨린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 아까 제가 지렛대 얘기했습니다만 차기 정부가 이것을 전체를 놓고 운영을 하면서 또 미국이 대아시아 정책을 6개월 지금 안에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것을
서로 조율할 것인가는 차기 정부가 종합적 판단 능력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인 것이지 그것이 안보가 불안한 후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짓는 것은 또 다른 색깔론의 다른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예. 후보가 안보 불안하다는 말씀 안 했고 스스로가 안보가 튼튼한 대통령이라고 하시면서 가장 지금 현안이 된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지금 순간의 생각은 조차 얘기하지 않고 모호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전략적 스탠스, 모호한 스탠스 필요하겠죠. 그건 대통령이 된 다음의 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대통령을 로 뽑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라는 걸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지금 문재인이라는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정도는 알 권리가 있고 그걸 안 상태에서 저는 투표하는 게 국민들의 권리라고 보는 겁니다. 짧게 네. 10초만 대선 후와 말씀드리면 대선 전의 네. 지금 상황을 섞어서 네. 이렇게 자꾸 전략적 모호성 마치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익을 위해 모호성을 취한다. 이 말씀은 현재 시점에서 좀 안 맞는 얘기다. 아니 저도 뭐 예. 그렇게 말씀드린 네.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5번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실 자격이 있으시고 그럴 기회를 갖고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자,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이야기하면 한쪽에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겠죠. 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에서 비롯된 국익을 지키려고 하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거꾸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입체적인 해석을 위해서 다른 예. 분들 말씀도 좀 듣죠. 근데 참 한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4월 6일, 7일이 트럼프하고 만나고 와서 중국이 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중국이 미국의 북한의 핵시설 폭격도 핵실험을 한다면 이제는 용인할 수 있다. 예.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고 경고를 하니까 북한이 태양절이나 창군절에 아무런 어떤 도발을 하지 못하고 지금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아마 한국의 대선 이후 한동안은 조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미국의 압력에 동조하는 식으로 선회했느냐? 그건 중국의 내부의 이익을 봤을 때 맞설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사드 당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알바끼니 어쩌냐 하는데 아니 이미 기계 레이더와 그다음에 발사대 그리고 요격 미사일이 오산 기지나 외관 이 기지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게 거기 있으면 알바끼가 아니고 성주에 지금 올라가면 오늘 새벽에 그게 알바끼입니까? 지금 갔다고 바로 가동이 됩니까? 전기가 공급이 되면서 레이더가 돌아가고 이렇게 착장이 돼야 이렇게 가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알바끼 논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 분명히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서두르냐? 대선에서 한국의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미국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 탄생한 정권이 사드 문제를 시발로 입장을 분명하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한국 측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까지도 자기들의 어떤 대북 압박에 동참을 시켰는데 이제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국의 새 정권은 어떤 입장이냐라는 테스트를 사드를 통해서 보고 싶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게 보이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입장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한 달간의 이 사드 문제를 비롯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의 시각은요. 지금 국민들 다수가 전술핵 배치도 찬성하고 사드 배치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이 좀 달랐다 하더라도요. 국민들의 또 국익에 또 전체 주변 국가의 열강에 흘러가는 모습에 맞게 입장을 전환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상황이 갑론을박할 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13일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대통령이 결정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이 거리돼서 권한대행과 내각체제입니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우리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항들을 절차에 따라서 이 판단해야 될 여지를 지금 정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원천 차단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시설공사 주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진행해야 될 법적으로 진행될 절차를 지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 후에 뽑힐 대통령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이 훼손되고 또 이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이 이를 방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거 같으면 이런 대선 국면에 들어섰으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지금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들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 중요한 사안은 일단은 미루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 것.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안보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이런 중대한 사안, 외국과 이 안보 문제가 있잖아요. 대외관계 연결이 될 때는 우리 국제정책이나 협상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그 절차와 법에 따른 이 부분을 잘 다뤄야 국가의 내부 분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지금 지역 주민들 반발하고 국민들 이런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며칠 후에 대통령이 될 분들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한 채 이 상황을 방치하게 되는 것.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이 지금 심각하게 그것도 차기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부처가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후보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국민들 중에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보의식을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할 거라고 다 믿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후보가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서 차기 대통령이 외교 안보에 대한 주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하도록 해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예. 이 상황에서 뭐 변경이 됐거나 아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상황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안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안보 관련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햇볕 정책 공방입니다. 어제도 햇볕 정책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과 과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안 후보는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후보님. 사실 이 부분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 후보 측의 주장, 과거 구 여권 측의 주장은 이제 참여정부, 과거 DJ 정부 때부터 북한에 대한 지원이 결국엔 핵 개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금 입장차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우선 햇볕 정책이라고 하면 그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을 퍼주기 정책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국민께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햇볕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옷을 벗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건 굉장한 공세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반발이 심해서 사실은 말을 포용 정책이라고 바꾸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 마치 북한을 달래고 뭐 해서 퍼주기로 해가지고 한다는 건 전혀 다른 말이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네. 소속은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자료 요청을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기, 쉽게 얘기해서 북한 지원 금액에 대한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낸 자료가 어떤 자료였냐면 김영삼 정부가 북한에 준 지원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수로 경수로 전환하는 비용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북한 지원액이 가장 작은 것이 오히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 지원 금액이 훨씬 커지거든요. 자, 이것이 윤상현 의원이 자료 요구해서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정부 시기에 가서 북한 지원액을 막 퍼주게 했다. 그것이 핵개발이 됐다. 자,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1차 핵실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번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 이전에 어떤 북한 지원이 됐다. 그렇게 하면 앞정부를 그렇게 잘 물고 들어가면 그럼 북한 지금 핵은 단군 할아버지가 개발하도록 한 겁니까? 아니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끝이 어딥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이 나라 정부를 책임지고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권력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헌받았으면 앞정부 핑계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보수 정부가 잘못한 것, 북한을 아무리 강성 정책을 했지만 민주정부의 평화 정책을 반박하면서 강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은 멈추지 않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우리 뭐 두 분 전문가 앞에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김일성의 유훈 정치입니다. 김일성이 젊은 시절에 집권했을 70년대부터 북한 핵은 북한이 가장 중요한 어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정부의 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도 북한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핵은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남이 분열하는 이런 거 해서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잠깐 하고 말씀 있습니다. 듣고. 예. 예. 이 링컨이 1860년대에 흑인을 갖다가 해방을 할 때, 노예 해방을 할 때, 그때는 미국의 공화당이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강경한 보수 정당이지만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일정한 게 있을 수는 없죠. 햇볕 정책은 DJ가 이렇게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화해를 해서 북한이 마치 대화에 응할 때처럼 이렇게 이 유용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006년 9월에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햇볕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 있었던 햇볕 정책이 지금도 유용하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북한이 그 이후에 지속되었던 지금 5차례 핵실험을 하고 뭐 중대한 미사일만 하더라도 한 20여 이상 발사 실험을 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때의 햇볕 정책, 2006년 9월 이전의 햇볕 정책을 계속 개성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용도를 폐기하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가 필요는 하죠. 그럼 대화가 필요하는 것은 새로운 햇볕 정책으로 가야지. 이전의 햇볕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햇볕 정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으로 돈을 주거나 합법적으로 돈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지만은 그건 보수 정권에서도 했어요. 저는 보수 정권이 대북 정책을 잘했다고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북 송금을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줬다라는 부분은 그것은 이 대법원까지도 불법으로 규정이 되었고 노무현 정권에서 그걸 특검을 해서 불법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불법 대북 송금이 전제가 되는 이런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차단이 돼야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북한에 계획을 준다. 그러면 그 돈이 핵이나 미사일로 이렇게 전용되지 않았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그런 부분들은 전면 이렇게 수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른바 보수 후보들이 그 점을 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햇볕 정책 공과가가 있다는 게 뭐냐라고 캐물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황 소장님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해주셨는데 예. 아까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이제 토론회에서 모습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자꾸 햇볕 정책과 대북 송금권을 좀 섞어서 질문하고 계속 유도를 하셨던 측면이 있습니다. 대북 송금 부분은 우리 황 소장님 말씀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실정법상 불법이고 당시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확정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까지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햇볕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게 햇볕 정책에는 그러면 과만 있습니까라고 묻고 싶어요. 아까 황 소장님께서 너무 잘 얘기하셨는데 OX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인 겁니다. 모든 정책에 지금 우리가 북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 좀 강하게 얘기하면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당근과 채찍을 계속 구사하고 압박하고 미국 도움, 중국 도움 받아서 최대한 압박해서 주저앉히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햇볕만 쓸 수도 없고 강풍만 날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당연하고 우리 아무리 보수층이라고 하셔도 이런 어떤 상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전략적 차원의 어떤 스탠스까지 저는 이해 못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께서는 자꾸 어떤 막 강해 보이는 말을 하면은 뭐 보수가 결집할 것처럼 햇볕 정책을 무조건 과만 있고 돈을 퍼다주는 잘못된 정책, 그것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 이렇게 그냥 막 덮어씌우기를 하면은 보수가 자신에게 결집된다. 이런 생각에서 자꾸 저런 질문과 저런 말씀을 쓰시는데 아무리 본인이 뭐 지지율을 더 좀 높이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자꾸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북한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것과 관련된 데 있어서 국민들께 잘못된 인식과 왜곡된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도 후보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햇볕 정책에 공만 있고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북 제재 국면에서의 강풍 정책, 강경 정책 네. 또 필요한 겁니다. 네.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기본적인 얘기를 다수의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자꾸 본인만이 토론회에서 어떤 그런 왜곡시키는 듯한 발언은 이제 좀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공과 과가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틀 전에 안 후보 측에 햇볕 정책을 폄훼하는 걸 그만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강현재 변호사님 말씀 잘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 의식 여론조사를 해보면 남북 관계는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국민이 약 7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국민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예. 작지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어떤 강원 정책을 혼합해서 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선택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햇볕 정책이 왜 논란이 되는가 하는 것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햇볕 정책의 본질을 자꾸 퍼주기로 그렇게 폄훼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것은 김대중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것이 왜 이 선거 이 국면에 문제가 되냐면 결국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 공학적으로 이 햇볕 정책이라는 철학이 얼마나 훌륭한 철학입니까? 뭐 공과 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거 공학적으로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들여 해석하는 것. 그렇게 이용하지 마라, 폄훼하지 마라.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추미애 대표께서 뭐 갑자기 문재인 후보 측이죠. 네네.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햇볕 정책 폄훼했다 중단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왜 그런 말씀하셨냐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전부를 다 향해서 서로 대북 정책 지금 우리나라의 한반도 북한 위기 상황이 서로 어느 정권 잘못됐다 할 것 없다. 역대 정권들에게 골고루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마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도 잘못이 있다는 거냐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잘못이 전혀 없습니까?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모든 정권에 또 공과 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말꼬리를 잡고 김대중 대통령을 폄훼했다, 햇볕 정책 폄훼했다 얘기하는데 뭐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공과 과가 있다는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문재인 측에서 안철수 후보의 이 발언을 햇볕 정책 폄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호남 표심 잡기 위한 거 아닙니까? 도둑질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도둑질 그만하라라고 말하는 거는 호남에다가 안철수 후보 봐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햇볕 정책 폄훼하는 후보다. 저런 후보 호남이 계속 지지할 거냐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식으로 도둑질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계속 민주당에서 얘기하면서 마치 안철수 후보는 그 정신의 계승자 내지는 그거를 이제 받드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햇볕 정책 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계시다면 과연 이때도 우리가 북한에다가 더 햇볕을 쏴야 된다라고 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 호남 민심도 김대중 대통령 물론 좋아하시지만 위기 현재 상황마다 우리 국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호남 분들 역시도 안보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인 건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김 교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 대변인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거 국면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끌어대서 선거공학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마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늘 저에게 주신 가르침이 가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제대로 잘 갖추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김대중 정신을 우리가 지금 받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여기서 더 토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서로 우리가 그 좋은 정신을 본받되 우리가 정말 그것까지 선거 국면에서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서 그 본 정신을 흐리지 말자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이 보수적인 안보관을 바탕으로 해서 제기한 색깔론에 다들 빠져들어가고 있다. 사실은 돈 22억 달러 주고 북한 한번 갔다 온 것밖에 없다. 아주 정말 저급한 정치 공세거든요. 햇볕 정책이 갖고 있는 성격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명백하게 따져보고 그것이 우리의 외교 안보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분명히 한반도의 긴장 완화, 또 평화 정착, 그리고 북한 내부를 바꾸는 데 있어서 나중에 공단이 만들어지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여기까지 안 내주고 싶었는데 그 강경한 군인들을 설득해가지고 거기까지 내놓게 되는 그야말로 한반도의 어쨌든 평화라는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햇볕 정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그러나 그 과정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짚어볼 건데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제기하는 색깔론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까지 후보들끼리 나오고 있는데요. 햇볕 정책이 가진 부분들. 그리고 지금 그 시대가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보수 정권이 10년을 했지만 아무런 상황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북한은 핵
실험을 더욱더 예. 강화하고 있고 북한 체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우리는 레버리지인 개성공단마저 잃어버린 채 지금 남북관계는 완전 사상 최악의 단절 상태입니다. 이산가족들 돌아가고 계신데 만남도 이제는 기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외교안보 정책에서 어떻게 하면 북핵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안철수 후보도 좀 더 선명하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뀔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보수와 또 호남 표심을 다 얻으려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상당히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프레임이 빠지지 말고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또 북한도 바꿔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비전들을 네. 서로 국민들께 경쟁해 주셨으면 지금 상당히 위중한 때인데 뭐 변경과 이 부분 놓고 예, 예. 굉장히 오래된 얘기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다섯 후보가 심상정 후보한테 혼났지 예. 않습니까? 그 옛날 얘기 그만하라고 그 장면을 저는 토론이었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가 국방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냐 찬성하냐 물어보는.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아까 동성애 다시 물어보겠는데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널리 퍼지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양지를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비판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 우선 뭐 차별과 합법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그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공론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꼭 다뤄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해가는 단계 속에서 반드시 그런 공론화로 다룰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초입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차별 금지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차별 금지라는 것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별금지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동성애나 동성혼이라고 하는 뭐 구체적인 어떤 워딩으로 들어가 있지는 아직 않은 단계이고 그냥 폭넓게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런 정도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 문제를, 사회 주제를 어떤 대선 후보 토론에서 딱 찍어서 이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어떤 후보 누구도 정확하게 단적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수준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어제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답을 하기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곤란한 수준에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고 대통령이 되실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런 주제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떤 사회적 논의라고 하는 어떤 틀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지도자가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답변은 적절한 어떤 스탠스를 취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법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동성혼 지금 발언 상을 보면 동성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홍준표 후보가 다시 확인했을 때 동성혼 합법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죠. 예. 국민의당 후보도 안 계시고 그래서 뭐 그거를 그럼 어떤 생각이십니까라고 물어보기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방금 홍준표 후보의 질문은 좀 돌발적인 질문이었는데 이제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후보들이 어떻게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느냐를 보는 것이 또 TV 토론의 맛이겠죠. 근데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께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답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동성애를 본인은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답변도 좀 부실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합법화 반대라고 하면서 이제 차별은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법화와 차별 금지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 동성 간의 혼인 신고를 허용하느냐입니다.
이 동성 간의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모든 그 후에 이 혼인 관계로 인한 법적인 것을 이성 간 지금 하는 혼인에 똑같이 인정하는 건데요. 이것을 합법화라고 본다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평소 소신이나 이유나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칫 문재인 후보께서 사실 본인 역시 진보 진영의 대표 후보이고, 그래서 자꾸 정권 교체나 뭐 적폐청산 개혁 얘기를 자신의 아젠다로 가져가려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아까 그 사드 문제라든지 지금 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표심, 뭐 중도 보수 표심 계속 그 사이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아까 이제 애매하게 얘기하면 양쪽에서 공격받지 않느냐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문재인 후보께서는 애매하게 얘기해서 양쪽에 공격받는 게 차라리 낫지 확실하게 얘기해서 진보표 떨어지거나 중도가 완전히 돌아서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심상정 후보가 오히려 문재인 후보보다 본인의 소신이 좀 잘 정리돼 있는 진보 진영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와서 1분씩만 듣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사회에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에 간다든지 또 대학에 지나간다든지 주요한 의사 결정에서 소수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가? 이 차별 자체를 좀 과다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봐요. 실제로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어디 뭐 취업이나 이런 항목에 동성애자인지를 밝혀라고 하면서 그거 밝히면 이렇게 이 불이익을 주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논란 부분은요. 지금 네거티브한 차원에서의 차별이냐 포지티브한 차원에서 동성혼에 대한 인정까지도 할 거냐 합법화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구별되어서 이렇게 논란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군에서는 사병으로 입대했을 때 동성애든 이성애든 군에서 성적 행위는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저는 과도하게 사회적 주제로 되어 있다. 우리가 뭐 이슬람 국가처럼 히틀러 시대처럼 동성애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백주에 퍼레이드까지 하고 페스티벌까지 하는 이런 정도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문국 교수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 직장이라든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그런 차별들 배관시하는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사회라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 성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단 보장하는 것이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특히 진보의 가치를 얘기했던 문재인 후보가 사실 홍준표 후보의 집요한 이 공세에 좀 말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는 좀 더 개방적이고 우리 민주사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살려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표명들, 심상정 후보가 정리를 저는 굉장히 잘해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좀 더 인간의 가치가 존중받는,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편가르기 하고 이념 가르고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좀 비전들까지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네. 아마 그 모든 인간은 존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아빠, 제가 성소수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정말 절절한 가슴으로 느껴져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우리 황장우 소장님께서 그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하는 그런 시대니까 차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의사를 스스로 표현하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제도적 법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까지도 이행이 돼 가는 과정이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른바 뭐 박지원 상황론 또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이 얘기도 또 나와서 잠깐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면 보시죠. 박지원 대표가 임명직 안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임명직입니까? 임명직 아니죠? 제가 상황은 임명직 집권하면 아니죠? 국민이 상황이 됩니다. 이게 질문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국민의당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예, 아마 홍준표 후보님의 말은 박지원 대표께서 최근에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상황론 공격에 대해서 나는 안철수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떤 임명직도 안 맡을 거다라고 이제 방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 말은 그런 말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임명을 해줘야 상황이냐. 임명과 상관없이 뒤에 있으면서 쥐고 흔드는 것이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나의 상황론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 국민의당 입장이 보여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지금 당대표로 계신 분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당이 아무리 작은 당이어도 당내 민주적인 절차와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서 당원들의 의사로 박지원 대표가 당대표가 되셨고 통상적으로 또 선대위원장 상임을 맡으시기 때문에 맡아서 지금 열심히 국민들께 이제 선거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를 향해 돕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뭔가 뭐 내려오게 하시라는 둥, 뭐 내쫓아라는 둥, 뭐 이렇게 심한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박지원 지금 우리 국민의당 당대표 한 분의 좌지우지 될 정도로 판이 작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수많은 알겠습니다. 분들이 오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그 큰 개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제기되는 논란이어서 다른 얘기를 조금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다시 꼭 이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